섭씨 55도의 폭염이 매일같이 목구멍까지 달려드는 사막. 눈을 뜨면 온통 모래바람뿐인 그곳에서 90일 안에 활주로 4km를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느 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한복판에서 저희에게 그런 일이 닥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건설사가 이 일을 끝낼 수 있으리라고요. 심지어 함께 일하는 영국 품질 감독관조차 저희를 비웃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쟁고아 출신의 한 건설 소장이었고 제 삶이 이토록 커다란 시험대에 오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공사가 단순히 활주로 하나를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했던 사막이자 동시에 가장 빛나는 기적의 무대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연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가능이라고 단정짓는 순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막에서 저희는 끝끝내 증명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름이 서명철이고 지금은 한중견 건설사에서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새로 들어서는 국제공항 활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는데요. 이 계약이야말로 한국 건설업계의 명예가 걸린 아주 중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계약 조건은 정말로 혹독했습니다. 섭씨 55도까지 치솟는 사막의 폭염과 끊임없이 몰아치는 모래바람, 부족한 자재와 장비를 견디면서 90일 이내에 4km에 달하는 활주로를 완공해야 했습니다. 처음 계약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역시 솔직히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일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전쟁의 참화로 부모님을 잃었고 폐허가 된 거리를 떠돌며 구호소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때 만난 분들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우리 세대가 그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죠. 시간이 흘러 저도 성장의 건설 일을 배우게 되었고 어느새 현장을 지휘하는 자리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절망과 싸우며 버텨낸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 사우디 공사도 제게는 또 하나의 생애 마지막 싸움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풍경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벌판 위에 초라한 가설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바람에 금방이라도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 건물 안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무거운 열기가 가득했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열기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은 저를 바라보는 현지 인력들의 차가운 시선과 이미 사우디 왕실 쪽에서 퍼지고 있던 부정적인 여론이었습니다. 한국 업체가 과연 이 조건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비아냥이 공사 시작도 전에 우리 귀에 다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희와 함께 합류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 출신의 품질 감독관, 이름은 데이비드 밀러라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눌 때부터 느꼈습니다. 이분은 저희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짧은 악수 뒤에 곧장 품질 관련 서류를 검토하면서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무모한 일정이라고, 영국에서는 이런 공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실패가 예상된다는 뜻이었죠. 사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공정은 수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었고 누가 봐도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에도 가설 사무소에서 늦게까지 앉아 도면을 다시 검토하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저와 함께 온 한국인 직원들도 본사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의지를 놓아버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실패의 길로 들어설 것 같았습니다. 저 자신이 이미 너무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어왔기에 이번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전 점검 회의에서 데이비드가 여러 차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희의 공정 계획, 자재 수급 방안, 품질 관리 대책에 대해 냉소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답변하면서 속으로는 억울함과 자존심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나름의 책임이 걸린 자리라는 걸 잘 알기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사 일정표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밤낮 교대 작업과 긴급 수송 계획, 사우디 내 공급망 협약까지 모두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때 저를 바라보던 데이비드의 표정에는 여전히 회의가 묻어 있었습니다. 계약 이행 보증금이 워낙 커서 혹시라도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지 못하면 회사만이 아니라 한국 건설업계 전체가 국제적 신뢰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이고 어떤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현지 협력업체들도 처음에는 저희를 별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쪽 하청업체 관계자가 사무실에 들어와 저희 공정 계획을 힐끗 훑고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인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가 결국 품질도 망치고 기한도 못 맞출 거라고 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지만 저는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다 지켜봐 달라고, 한국인은 위기에 더 강하다고요.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온갖 문제들이 눈앞에 터질 것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각오가 더 컸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고위 인사가 공식 행사에서 저희 회사를 거론하며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희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오랜 시간 몸에 밴 투지에 다시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텅 빈 사막의 붉은 해가 지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현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모래가 얼굴에 세차게 부딪히고 철골 프레임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너지는 대신 단단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느껴왔습니다. 세상에는 쉽고 안전한 일만 고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 제자리를 지키며 결국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번에도 그 후자에 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우디 리야드 국제공항 활주로 공사는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현지 언론과 경쟁 업체, 그리고 냉소적인 외부 시선 속에서도 저는 저와 제 동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막에서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지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현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본격화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사막의 온도는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이미 체온을 훌쩍 넘었고 오후에는 체감 온도가 60도를 가뿐히 넘겼습니다. 현지에서 오래 일한 기술자들조차 올해 들어 가장 혹독한 더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90일이었습니다. 저와 본사에서 파견된 한국 엔지니어들, 그리고 현지에서 합류한 수십 명의 인부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물과 장비를 챙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무더위에 장비가 자주 멈추고 콘크리트, 혼합기의 온도가 올라가 굳기 전에 시공하기도 버거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활주로 시공에 반드시 필요한 고강도 콘크리트 자재가 예정일에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래라면 이미 사우디 항만에 도착해 통관이 끝나 있어야 했는데 현지 하청업체가 서류 처리에 고의로 지연을 걸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확인하러 사무소에 들어갔고 담당 직원과 긴급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차질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을 못 지키게 만들면 경쟁 업체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당시 저희 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종일 항구와 통관 사무소를 오갔습니다. 제 동료들은 더위에 쓰러질 듯한 얼굴로 서류를 챙기고 저는 현장에서 데이비드와 미팅을 이어갔습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정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요. 영국에서 이런 식으로 품질에 대한 검증도 없이 밀어붙이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안에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 제게 당신은 결국 해낼 수 없을 거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배운 것은 하나였습니다. 결국 해낼 사람은 해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비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누가 뭐라 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데이비드는 아무 대답 없이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미묘하게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현지 기온이 최고점을 찍은 날이었습니다. 사무소 안에서도 숨쉬기가 어려웠고 밖으로 나가면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래 폭풍이 예고도 없이 불어닥쳤습니다. 사막에서 근무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래 폭풍은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벽처럼 모든 시야를 가리고 전력을 끊어버립니다. 저희의 모든 장비가 멈췄습니다. 수백 미터 이어진 활주로에는 단 하루 만에 모래가 쌓였고 공정은 멈춰섰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불이 난 듯 허둥지둥 달려다니며 장비를 덮고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날 하루로만 최소 3일치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그날 저녁 현지 뉴스에서는 이번 사고로 공사 기한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며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한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측이 처음부터 지나치게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고요. 밤늦게 데이비드와 둘이 남아 회의를 했습니다. 조명 하나 켜놓고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문득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왜 이 일을 맡게 되었느냐고요.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제 과거를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전쟁 고아로 자라서 폐허가 된 건물 잔해에서 처음 중장비가 움직이는 것을 봤던 이야기. 그때부터 건설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고 믿게 된 이야기까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자신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 본 풍경 하나로 평생을 이끌려 살아왔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데이비드가 조금씩 저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철저히 품질을 따지고 일정의 회의를 표했지만 예전처럼 조롱하거나 비웃지는 않았습니다. 모래 폭풍이 잦아든 다음 날, 저희는 자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 항만 당국과 직접 면담을 시도했습니다. 현지 법률에 따라 외국인 업체가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저는 주사우디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대사관 직원과 통화를 이어가며 서류를 하나하나 점검했고 마침내 자재가 항만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 순간이 제게 얼마나 큰 안도감과 감격을 안겨주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자재만 제때 도착하면 다시 공정을 재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위기는 계속 닥칠 거라는 사실을요. 이제 현장은 한층 더 긴박해졌습니다. 모래 폭풍으로 멈춘 공정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야간 작업을 확대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조명을 총동원해 밤낮 교대조를 편성했습니다. 저는 하루 4시간 정도 눈을 붙이며 현장을 지켰습니다. 저희 동료들은 피곤과 더위에 쓰러졌다가도 서로 부축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던 데이비드는 점점 더 저희의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의 중에 조용히 메모를 하더니 한국에서 가져온 장비 사용 매뉴얼을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해 드렸고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저희를 무시한다고만 느꼈는데 어쩌면 그분도 자기만의 상처와 불신을 안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닐까 하고요. 이렇게 여러 차례 위기가 겹치면서도 저희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위에 숨이 막혀도, 모래 폭풍이 시야를 덮어도, 혹은 다른 사람들이 실패를 예견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활주로 하나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한국이 어떤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명이라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저와 제 동료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공사의 진짜 시작은 그날 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재 문제가 간신히 해결되고 저희는 공정에 다시 속도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늘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왕실 내부에서 저희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모래 폭풍이 지나가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활주로 기초공사 구간에서 예상치 못한 지반 침하가 일어난 것입니다. 현지 지질조사 보고서에는 위험도가 낮다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굴착을 진행하면서 기초의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활주로라는 특성상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장 작업을 중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가설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90일이라는 기한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었고 이미 여러 차례 일정에 타격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이 반복된다면 완공은커녕 계약 해지를 피하기도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공사 서류를 검토하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또 한 번 냉소적인 말을 꺼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제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책임감과 무력감이 한꺼번에 뒤엉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팀을 모아 다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가 지친 얼굴이었고 일부 직원들은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 공사는 여기서 끝낼 수 없다고요. 우리 모두가 한국에서부터 어떤 각오로 이곳에 왔는지 기억해 달라고요. 저는 기초 보강을 위해 본사 기술진과 긴급 협의를 요청했고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자재를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데이비드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요. 저희 회사에서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공정이 정말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달리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해낼 거라고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밤낮이 따로 없는 공정을 시작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투광등을 설치하고 야간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했습니다. 활주로를 밝히는 불빛이 멀리서 보면 마치 바다 위에 뜬 등불 같았습니다. 현지 인부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 둘 저희의 방식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도 밤마다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철저히 품질을 점검했지만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장비를 영국 본사 네트워크를 통해 긴급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맡기 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끈질긴 줄 몰랐다고요.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 일이 단순히 공사 이상의 의미라고요. 하지만 또 하나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공정률이 80%를 넘어가던 시점에 사우디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계약 파기 검토에 들어갔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정 지연과 집안 문제, 모래 폭풍 등의 이유가 누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더 길게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위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훨씬 길어진 콘크리트 구간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요. 데이비드는 사무소 안에서 통화하던 전화를 끊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를 돕고 싶다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영국에서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건설회사가 큰 프로젝트에 도전했다가 결국 실패로 끝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일을요.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말해왔다고 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무너진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공사가 단순히 한국과 사우디 또는 저와 데이비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곳에 있는 모두가 각자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마지막 기한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2주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팀을 모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해쓱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헛되이 쓸 수 없다고요. 모두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공정률을 따라잡기 위한 결사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사우디 당국에 매일 공정 상황을 공유하고 품질 검사 일정도 동시에 소화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검수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냉소적인 감시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이 공사에 임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공정률은 95%에 도달했습니다. 활주로의 마지막 구간이 콘크리트로 덮이는 날,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활주로에 섰습니다. 해가 지평선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이 잦아든 고요 속에서 아직 완전히 굳지 않은 마지막 콘크리트 구간이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왕세자가 도착했고 저와 데이비드, 현장 책임자들이 나란히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왕세자는 활주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이 활주로가 완성에 다다르고 있다고요. 그 순간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과 감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왕세자가 그 말을 하고 잠시 활주로 위에 멈춰섰습니다. 주변에 모래바람이 살짝 일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고른 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왕세자가 저를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묘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으로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에 문제가 발견되면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활주로 한가운데에 서서 손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민족이라고요. 그 목소리가 사막의 새벽 공기에 고스란히 퍼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두려움과 불안,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서 함께 서 있던 데이비드도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손으로 얼굴을 훔쳤습니다. 저는 평생 다시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막의 끝없는 모래 위에 처음 철골을 세웠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폭염의 장비가 멈추고 모래 폭풍이 덮치고 자재가 끊기고 계약 해지가 검토되며 온갖 회의와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저와 동료들은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활주로에 한국 국기가 걸렸습니다. 태극기가 밝아오는 사막의 태양을 받아 펄럭이는 모습을 보고 저는 문득 어린 시절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부모를 잃고 폐허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작은 아이가 여기까지 걸어온 길이 너무 멀고도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왕세자는 활주로의 완공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가슴 깊이 묵직하게 눌러있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데이비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침 햇살에 젖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야 이해할 수 있다고요. 왜 제가 그리고 저희 팀이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늘 건설이 사람을 배신한다고 믿었다고요. 영국에서 아버지가 실패했을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를 함께하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흔들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와 상처를 안고 왔던 두 사람이 같은 활주로 위에서 같은 벅찬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특별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저는 마지막으로 활주로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아직도 뜨겁게 달궈진 콘크리트 위로 먼지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저는 되새겼습니다. 이곳에 태극기를 걸어두고 돌아가는 것은 저 혼자의 영광이 아니라 수많은 동료들이 흘린 땀과 눈물, 포기하지 않은 의지의 결과라는 것을요. 데이비드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어떤 나라길래 이토록 강인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자라는지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꼭 오시라고, 한국은 언제든 환영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사우디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마치 오래전 폐허의 구호소에서 처음 철골이 움직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이번에도 건설은 제게 두 번째 삶을 선물했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활주로일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명이었고 한국이 어떤 나라라는 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에게는 다시 믿음을 가지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사막이 제 앞에 나타난다 해도 이번처럼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제가 사막의 끝에서 마주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불가능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느 새벽에 걸린 태극기가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용기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내는 더 많은 도전과 기적의 순간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모여 또 다른 이야기가 탄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